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이번 달에 증권시장에 데뷔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여급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있는데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지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계속 0%대라고 하죠. 거의 제자리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밥상 차리는데 드는 돈은 많이 들까요? 왜 그런지 생생포커스에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조금 변동성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네. 이제 소폭 하락해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키운 다음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마감 종가는 오늘 저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네. 오늘 거래소 쪽의 경우는 전일 대비 15.48포인트 적지 않게 빠지면서 2063.16포인트 0.74%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거래소와 함께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향 좋지 않았는데요. 7.80포인트, 1.11% 하락하면서 696.97포인트로 마감되면서 700포인트를 깨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그 메르스로 인해서 초강세를 보였던 의약,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부메랑을 맞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다 떨어졌나요? 대부분의 그 바이오 제약 의약 업종들이 좋지 않으면서 거래소에서는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거래소에서는 해당 업종만의 하락 폭이 4%, 5%에 이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하락폭이 5%라는 것은 뭐 하한가 근처도 꽤나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요. 반면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화학 그리고 증권 이런 쪽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세를 보여줬던 자동차 쪽 업종들은 과연 상승을 했을 것이냐 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도 엔화의 약세가 원은 N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차 2% 그리고 기아차도 0.8% 이렇게 하락하면서 자동차 기계업종 등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전화기 괜찮으신가요? 네네, 잠시만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 메르스가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는 좀 악화시키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메르스 테마주들은 지금 의약품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의약주들이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유통시장이라는 게 이런데요. 발행시장이라든가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다르게 이런 그 이슈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심리가 움직인다고 갑자기 기업의 매출이 확 올라가거나 확 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 나타날 때는 큰 영향이 없는데 유통시장은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메르스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던 흐름들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나 하고 이제 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사실은 업종적인 흐름들이 매수에 완전히 그 함몰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 좋았던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업종들도 전일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이런 흐름들이 좀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자리를 찾았다. 네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시장 상승의 흐름은 경기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원엔 환율이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 유지되면서 네. 오늘 한국의 이제 메인 종목군들이 좋지 않은 모습 어제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어갔다는 것이 모양새로는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도 시장 흐름은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수출주들은 꽤나 어려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다가 너무 많이 주가가 빠져서 반등하는 정도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로 이제 기대 폭을 낮추셔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원가 하락에 의해서 이익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좀 반등을 했던 화학과 정유업종 등이 좀 그런 업종인데요. 네.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투입 원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이익은 느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대형 업종이고 경기 민감 업종이지만 다른 업종과 다르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주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네. 또 그 밖에도 뭐 홈쇼핑주 이런 것들도 좀 오른 것 같네요. 네네. 그 코스닥에서는 사실 이번에 메르스 나오기 전에 네. 그동안에도 그 전에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업종 이동의 가능성이 조금 보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료와 그리고 또 게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조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제가 아까 함몰되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전부 다 침몰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예. 이런 해당 업종들이 조금 올라오는 양상 보여줬고요. 그리고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금 조금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실물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업종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대목 아닌가 보여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스의 공포는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지금 기업들이나 또 투자자들에게 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유통가 이런 데서 조금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유통가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도 조금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 좀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중국 관광객들 2천여 명이 네.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백화점이 모여 있는 이 명동거리 일대에서 좀 매출 감소가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거지 실제로 줄어들었다 이런 수치가 발표된 건 아니죠. 아직 수치는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수치 집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 이제 그냥 심리적으로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명동 일대 편의점은 조금 매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편의점이라는 데가 원래 여름철에 빙과류나 음료수 이런 매출 때문에 크게 매출이 오르는데 명동 일대에 있는 편의점 매출 증가폭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몇십 %씩 매출이 늘어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게 이런 관광객들 감소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보통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편의점에 꽉 차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직접적인 여파는 백화점보다 이쪽에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명용 기자는 혹시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저는 좀 답답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네. 말씀한 것처럼 이 마스크 매출은 또 크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못 사겠더라고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메르스를 위한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신종플루 때 썼던 그 마스크인가요? 그게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N95 마스크라고 해서 네.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 95%를 차단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입자 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병원균까지 다 걸러내는 그런 마스크인데 이게 원래는 의료용 마스크여서 좀 비싸거든요. 네. 이게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아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손소독제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손 세정제나 구강 청결제 뭐 이런 거 또는 칫솔 살균기 뭐 이런 제품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 마스크 판매량은 전주 대비 700%까지 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뭐 손 세정제나 구강 청결제 이런 거는 한 40에서 50%, 많게는 70%까지도 매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가 됩니다. 최명영 기자 지금 계신 곳이 혹시 그 잡음이 좀 많이 들리는데 네네. 위치를 약간 옮기실 수 있나요? 위치를요? 예. 네. 제가 지금 살짝. 단체로 있는 곳에서 하는 데라서 네. 살짝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만 최대한 그렇군요. 예. 옮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들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행사 네네. 대규모로 네네. 좀 준비했던 것도 많이 취소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오늘 이제 방침이 내려서 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거 좀 자제해라 예. 이런 방침이 내렸는데요. 기업들은 이거에 직접 대상은 아닌데 이게 교육부에서 학교에 이렇게 방침을 내렸으니까 좀 자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오늘 삼성그룹에서 그 학예 수련회를 원래 내일부터 열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네.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요. 또 입사 설명회죠. 캠퍼스 톡이라는 행사도 오늘 저녁에 원래 예고가 돼 있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이제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출장들도 많이 지금 포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을 출장 다녀온 네. 직원들은 뭐 모두 격리한다던가 또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예. 또 어디 사업장 한 군데에서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확진 환자를 접촉했던 모든 직원을 지금 귀가 조치해서 이렇게 격리하고 있고 네. 이런 좀 안전 수칙들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공기 감염 가능성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WHO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공기 감염 가능성을 좀 우려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렇게 확 퍼진 거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순한 그런 접촉 아니어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감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또 너무 그렇게 또 괴담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네.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요. 네. 이 창업들 많이 하시는데 창업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 닫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업종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통계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죄송하기도 한데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분야가 피해야 할 분야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음식 또 숙박, 학원 뭐 이런 분야들이 좀 공급이 워낙 과잉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피해야 할 창업 분야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음식 중에서도 혹시 치킨집 아닌가요? 치킨집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럴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서. 예.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거 조사를 한 거여서 이게 이제 수치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는 이 음식 숙박업이 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좀 앞으로 창업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 이후에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런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또 임금 상승률 이런 분야 이런 그 통계가 이 음식 숙박업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09년을 정점으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에서는 교육비로 쓰는 비용이 줄어드는데 학원 공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역시 공급 과잉 상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밖에는 또 어떤 업종들이 레드 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딱 들으시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문화 서비스업, 또 운수 보관업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락비, 뭐 문화비 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 업종은 좀 들어가도 좋다, 좀 유망하다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이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이 정보통신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IT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들이고요. 이 사업서비스라는 거는 법률, 회계, 컨설팅, 뭐 연구개발 이런 지식 기반의 서비스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야에서는 창업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참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죠. 저희가 속해 있는 언론은 지식 서비스업인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언론도 공급 초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제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청구할 때 이 보험 저 보험 많이 들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보험금 청구를 또 각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원화할 수 있는 게 지금 가능해진다고 하죠? 이게 왜 이제야 도입이 됐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연한 관행인데 이제 좀 고쳐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하나의 보험, 여러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하나의 보험만 청구를 해도 나머지 보험을 다 찾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관행을 바꾼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너무 그 보험사들 위주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심사 담당자가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요. 나머지 보험에도 다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오늘 발표된 관행의 골자입니다. 이제 와서 네, 그래도 금융 소비자들을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는 우표도 모아보고 옛날 지폐들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서. 근데 지폐를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인데 45개의 지폐를 연이어서 붙인 은행권이 발행이 된다. 이건 어떤 건데 이렇게 되나요? 예, 전지 은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종이 전지 크기로 크게 이렇게 붙여 있는 그 지폐를 쭉 인쇄를 한 다음에 그걸 잘라서 한 장 한 장씩 쓰게 되는 건데요. 이걸 자르기 전 상태, 원형 그대로인 상태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예, 1,000원짜리 45장을 붙이는 건데요. 뭐 100명가로 하면 45,000원인데 판매 가격은 59,500원입니다. 포장비, 뭐 부가가치세, 판매비 이런 걸 붙여서 반영하는 건데요. 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이게 수집가들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1인당 한도는 3세트만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봐야겠는데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수집가분들은 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기업 공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요.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업들을 세보니까 21개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 공모주 청약에 나서기 때문인데 미래에셋생명 이런 대여급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도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또 세서 배정받기도 어렵기도 하고 위험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는 이 공모주 시장 짚어보고 주의할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한 분당 4장을 드리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셔야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민간 임대주택 문의가 있는 편인가요? 광고에 비해서 문의는 좀 적은 편이에요. 문의가 적으니까 반응도 별로 알지는 못하지만 임대료 자체가 좀 동일 물건에 비해서 좀 비싸니까 임대자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물론 임대는 되겠지만 이 많은 500실이 넘는 임대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격을 내려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유자는 기업이 합쳐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윈시티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그러면 입주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 트윈시티 남사는 2015년 2월 말에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자 편의시설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집기 설치 후 5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 입지 특성상 서울 앞역 바로 앞이라는 것 때문에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제일 많고 편하게 쉬고 싶어 하시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임대 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오피스텔은 2층부터 28층까지 층별 21세대, 총 567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주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서 최상층부의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바, 요가룸 등을 마련해 놓았고 전세대 빌트인을 적용하여 불편함 없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입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고요. 임대료 8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까지 구성된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6월의 풍년인 공모주 투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요. 증권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 공개를 많이 하는 건데 대여급 기업들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한 사람당 배정되는 건 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런 점도 또 주의를 해야지 되는데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 신동일 부센터장님과 함께 어떤 점들을 알아보면 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진다 이런 기사가 최근 많이 나왔거든요. 네. 분위기가 진짜 뜨거워요? 네, 관심이 많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연 1% 저금리 때문에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들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정기예금금리가 이제 연 1%대로 떨어지면서 그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센터에 계시면 부자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부자들도 여기에 관심들 많이 보이시나요? 네, 주로 이제 그 안정 성향의 조금 고연령 고객이나 이제 고자산가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모주에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한 달 동안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 모두 몇 군데인가요? 그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중 IPO 청약 예정된 기업은 이제 픽셀 플러스 등 모두 10개사고 네.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포함하면 그 18곳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21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네. 제가 부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군요.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는 기업이고 또 대여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이 밖에도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은 몇 군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이제 미래에셋 생명 포함해서 이노션, LIG 넥스원, SK 루브리컨츠, 제주항공 등 이제 그 대여급은 아니라도 준척급들이 연내 상장 예정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그 6월에만 이제 미래에셋 포함한 12개 기업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노션이면은 이게 광고회사죠? 현대계열. 네. 예.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도 있고, 말씀하신 중에 또 다른 기업 중에 뭐가 있었었죠? 예, SK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윤활기유고요. 네. 그다음에 티브로드 홀딩스는 이제 케이블 방송 관련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할당량이 적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그렇죠.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 배정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주 투자도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발품을 파는 거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에 좀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공모주 투자 그 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1%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이제 그 너무 많은 자산을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한 10% 내외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도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위험 중수익의 한 5%에서 한 6% 선의 목표 수익률을 정한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든지 네. 이런 또 최근 또 좋은 수익률을 하고 있는 이제 중소형 펀드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투자 자산에 좀 안분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내외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하는 전체 투자 자산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금융자산이 이제 1억이라면 예. 1,000만 원 내외를 예를 들어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 직접 청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네. 이것도 간접 투자로 펀드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채권 혼합형으로 그 운영이 되는데 예.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주식 비중이요? 제일 높은 게 이제 30% 선이고요. 네. 보통 한 10% 이하로 주식 편입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 편입 비율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채권 비중이 높고 주식 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 올라갈 때는 수익률을 많이 기대보다 못 따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투자 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이러면 이게 공모주 펀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름은 왜 이렇게 지어진 거죠? 이제 분리과세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 이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하 투자자들은
수익률, 세금보다 이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공모주 청약에 나서게 될 때요. 네. 갖고 계시는 이제 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산의 10% 정도라는 기준은 주셨지만은 네. 증거 금액 큐를 치면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모 청약은 그 공모하는 회사에 따라서 네. 중고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산의 10%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그 공모를 배정받는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를 하셔도 실제 배정받는 그 청약 주식에 대한 금액은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실제 청약한 금액 기준으로 한 10% 내외에서 유지하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나머지 자산들은 지금 이제 그 공모주가 많이 이제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한 5%에서 6% 선의 중위험 중수익의 어떤 투자처를 찾아서 예를 들면 중위험 중수익의 ELS 주가형증권이라든지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게 조정을 받을 때는 중소형 가치주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조금 자산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네. 예상치 못하게 그 공모가보다 훨씬 밑도는 그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위험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투자를 들어가야지 되나요?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공모 전에 네.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실제 회사 그 공모를 하는 회사에 대한 자료를 좀 나름대로 잘 발품을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례로 이제 공모가 많이 좀 몰리는 그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린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낮게 배정을 받는 거고, 좀 이제 공모가 그 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약한 것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떤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거나 그런 예.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리스크에 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투자하시거나 자금이 좀 소액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요.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그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쓰는 기사들도 있고요. 예. 꽤 높다, 뭐 두 자릿수 이상이다라고 쓰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공모주 펀드 예. 수익률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제 올 초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지금 하반기에 비해서는 1%대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수익률이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 공모주 펀드에 편입할 때 물량을 좀 많이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한 주식에서 수익률이 좀 난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릿수 가까이 좀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었지만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그 둔화된 경우 그리고 그 공모주 물량을 많이 경쟁이 치열하면서 많이 못 받을 경우에는 공모주 펀드라도 하더라도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한 1%에서 2%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너무 공모주 쪽에 많이 자금을 몰리거나 또 이제 기회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5% 선의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투자처를 찾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바구니를 좀 나눠 담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마치 이제 소문이 많이 난 다음에 잔뜩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또 한번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일 국민은행, KB국민은행 대치 PB센터 부센터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스마트한 기자를 모실게요.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시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예. 스마트한 게 꼭
요새 뭐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네, 그래요? 조금 둔하게 사는 것도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스마트한 것들이 많아서요. 네. 우문현답인데요. 오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죠. 어떤 것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로봇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로봇. 예, 네. 제가 좀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근데 로봇 하면은, 두렵죠. 네. 예, 그냥 뭐 애들 장난감, 뭐 혹은 만화 영화에 나온 로봇 태권부 이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IT 이런 시대에 총화가 이런 로봇 기술인데, 네. 뭐 공장 가면 뭐 산업용 로봇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요새 말하는 로봇이 조금 다릅니다. IT 업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한 어떤 단말기들을 통해서 연동되는 어떤 사물 인터넷 시스템, 뭐 IoT라고 하죠. 그 자체가 요새 로봇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AI 같은 것도 로봇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뭐 하이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말이 어렵나요? 네네. 초맞춤 이런 말인데 뭐 양복을 사람에게 딱 맞추듯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요새 그 어떤 로봇 기술, 뭐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카, 스마트홈, 뭐 스마트 붙는 것들이 요새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대처하는 그런 기술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로봇입니다. 근데 요새 뭐 로봇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요새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똑똑해지는 로봇들이 내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네네. 제 일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위협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일자리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뭐 미국의 NPR이나 뭐 CNN 같은 곳들이 그 관련된 그 현지 연구를 인용한 보도들을 보면 10년에서 20년 내에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들 뭐 10개, 8개 이렇게 꼽아놓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가 텔레마케터입니다. 예. 그럴 것 같으네요. 대체 가능성이 무려 99%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반드시 사라진다 뭐 이렇게 보여되는데 뭐 이유를 보면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보험사나 이런 곳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까지 이런 추가된 기능들이 발전을 하면 뭐 단순한 문답식이 아니라 실제 고객과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하는 수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뭐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를 하면 뭐 요즘도 좀 기초적인 ARS 기능 대응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면 그 말을 어느 정도 인식해서 간단한 Q&A 같은 건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이런 뭐 로봇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24시간 풀타임 근무를 한다는 거거든요. 피로를 안 느낄 테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카드사나 은행사에 그 저녁에 전화하면 지금은 상담원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메시지 굉장히 짜증나는 멘트요. 예. 그렇죠. 네. 이제는 그런 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일하는 텔레마케터 로봇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람일 경우에는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감정 소비가 심하죠. 진상 고객들이 또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텔레마케터 이야기했는데 크게 마케터라는 범주가 사라질 거라고도 해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케터라는 직업이 어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요새 워낙 그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화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광고 툴들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일일이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정해서 광고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로봇 기술들이 현재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된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발전할 거라는 얘기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DM이라고 해서 우편물로 온 걸 보고 이렇게 사러 간다든지 그런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제가 위치 정보만 켜놓으면은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 쿠폰이 날아오고 그런 마케팅이 되니까 당연히 마케터라는 게 좀 위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트에서 계산해 주시는 분들, 뭐 캐셔 이런 분들도 혹시 로봇이 좀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직군입니다. 지금 그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 가시면 현금 수납하는 직원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협하는 로봇이 뭐 어떤 로봇이냐면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뭐 휴보 같은 로봇이 아니에요.
애플워치, 애플페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예. 네네. 그렇죠. 이게 그냥 동그리라고 하죠. 그 계산할 때 이렇게 찍는 그냥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고 뭐 휴대폰 태그만 하고 하면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그 기술 개발 단계를 보면 마트의 모든 물건 안에 이제 뭐 NFC 근거리 무선통신 칩이 달려서 그걸 찍기만 하면 굳이 그 카트에 짐을 싸서 줄 서서 계산할 필요조차 없어진다고요. 그런 물건을 그냥 바로 집으로 배송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줄 서서 굳이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그 영화 카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대단히 뭐 그 비정규직 캐셔분들이 노동운동을 하시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카트에 적은 어떤 대기업 자본 같은 존재로 나오는데 네. 이제는 애플이나 구글 혹은 삼성의 모바일 결제 기술이 아마 가장 큰 적이 되지 않을까 좀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해요. 네네. 그렇네요. 예, 네. 기술이 대체를 하게 될 텐데 또 다른 직업은 또 어떤 게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돈 관련된 것들, 계산 관련된 것들이죠. 뭐 세무사 같은 직업 상상 가능하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출 상담사, 예.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계를 조립하는 기술자들, 굉장히 좀 그 테크니컬한 그 조립자들,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납품하는 조달 직원들, 그리고 제품을 포장하는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사라질 확률이 97에서 98%에 가깝다고 합니다. 무서운데요. 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축적돼서 그만큼 알고리즘이 자기가 체화가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고리즘이 그냥 로봇에 장착이 되면 뭐 대신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특히 이게 그 숫자와 관련된 것들, 예.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통해서 추천을 했던 그런 많은 직업군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 컴퓨팅 기술 기반으로 다 녹아 들어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설자들이 조금씩 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거죠? 그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직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신과 상담을 한다. 예. 혹은 뭐 어떤 약물이나 어떤 뭐 아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어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있죠. 네. 이런 직업은 그 계산에 따르면 자동화될 가능성, 로봇 같은 것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게 보면 결국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예. 0과 1로 세상을 가장 유사하게 그 진짜 세상을 모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량화를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나 사람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치유 능력, 어떤 정신적인 교감 이런 것들은 아직 IT 기술이 침범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뭐 시인이라든지 화가 네네. 이런 것도 침범하기는 어려운 직업일 것 같아요. 네네, 침범하기는 어려운데 예. 벌써 그 뭐 시를 쓰는 뭐 로봇 기술이라든가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그 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시를 쓸 수 있는 문학 작품을 그 이런 텍스트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저도 하나 고백해야 될 게 네. 지금 저희 직업도 굉장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네. 뭐 아까 마케터 분들 뭐 캐셔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널리스트가 미래에 사라질 직업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AP통신은 실적 네네. 기사 같은 건 로봇이 써요. 맞습니다. 아까 네. 그 뭐 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형태소라고 하죠. 단어와 문맥이 가지고 있는 뭐 형태소도 자동 분석하고 자연어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분위기와 맥락 등까지 고려해서 뭐 정말 사람 뺨치는 뭐 글을 쓰는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팬 기자들은 다 네네. 위협을 당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저널리스트도 뭐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예. 펜으로 그 기사를 쓰는 뭐 신문 기자 네. 혹은 뭐 온라인 기자들이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밖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PD는 이라고 저희 PD가 물어보네요.
PD분들은 영상과 또 이렇게 이 그 순간순간에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세요. 기자보다는 조금 더 오래 생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직을 해야겠군요, 저도.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뉴욕타임즈에서 뭐 흥미로운 그런 기사도 한번 나왔었어요. 뭐 뭐죠? 이렇게 로봇이 쓴 그 글과 인간이 쓴 기사를 유사하게 배치해 놓고 맞춰보아라. 어떤 게 인간이 썼는지, 어떤 게 그 기계가 썼는지. 물론 그 영어 문장이긴 해서 저도 뭐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로봇이 쓴 글들이나 문맥, 맥락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진짜. 아, 정말 PD를 하든지 지금. PD가 지금 자리 위협을 당하고 있네요, 저 때문에. 예. 그래도 아까 그 정신적인 그 가장 그 사라지지 않는 안전한 직업이 그 정신과 혹은 그 교감 혹은 뭐 치유와 관련된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저널리스트들도 글을 쓰는 직업들도 뭐 보다 더 심층적으로 뭐 좀 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으면 뭐 생존 가능성은 영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성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예, 요즘 물가 상승률은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죠. 거의 0%니까 제자리거든요. 근데 왜 저는 장 볼 때마다 이렇게 지갑이 많이 돈을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와 이 물가 사이에, 생활 물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